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망대 토론 5주 연속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토론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주 전남 미래 전략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발전 전략, 서남 해안권 발전 전략이 이제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해양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광주 전남의 미래 전략,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한 그런 과제로 대두됐는데요. 광주 전남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생 전략, 미래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셨고 이 다양한 국정 경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민선 6기 전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낙연 전남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이제 도정은 사실 첫 살림살이를 이제 꾸미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예. 지사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변화에 대한 기대가 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도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가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만은 지 얼굴 내려고 그냥 무리하게 일 저지르거나 그렇지는 않으랍니다. 다 현실을 바탕에 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다 하는 것 정해졌으면 그쪽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쏟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시행정 흔히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겠다. 예. 이렇게.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현재 호남 미래 포럼의 상임위원으로 계신 우리 김성호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남 미래 포럼의 상임위원이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한번 저희가 적어도 되겠습니까? 네. 호남의 불균형, 불평등 문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발전하고 직결됩니다. 호남 문제 해결과 호남 발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하는 게 우리 호남 미래 포럼의 임무입니다. 예. 일단 이 불평등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싱크탱크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의 성장 동력과 균형 발전이 주제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전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청춘들을 육성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죠. 동신대학교의 김필식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참 이제 가을 축제가 대학에 한참일 때입니다. 어떻게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소통 좀 하시고 하시나요? 그렇죠. 축제는 9월 중순경에 끝이 났고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학과 공부 또 취업 공부하느라고 계절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캠퍼스는 열고 가는 학생들의 분위기로 열이 뜨겁습니다. 네. 열공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계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끝으로 스탠포드 사회화학 박사이시고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한림대학교 성경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는 오랜만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사실 오늘 이제 이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인데요. 고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우리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불균형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참여정부 때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더 심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독재 시대를 거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 또 인사 정책에 있어서 지역 차별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누적이 됐었는데 민주정부 10년을 우리가 거치면서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한 그 결의를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강력한 정책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다시 예전의 정책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고 했던
지역 불균형의 문제, 또 인사 소외, 또 차별 문제가 다시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실태는 어떤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홀에는 100분의 우리 시민 패널 여러분들도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전문가 기조 발제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 토론에 들어가고요. 우리 또 시민 패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견해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MBC 희망대 토론 제2부 광주 전남 미래전략 이대로 좋은가 전문가 기조 발제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꾸준하게 연구해 오시면서 혁혁한 성과도 많이 내주셨던 우리 김재철 박사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상강 시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은 가능한가? 광주 전남의 발전 저해 요소를 고발하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김재철 박사. 광주 전남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나 마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또는 환경으로 가꾸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때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예견하는 광주시 참여혁신단장 김재철 박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또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0년도만 해도 광주 전남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13%였는데 현재는 6.5%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데요. 진학 문제 때문에 교육, 그 다음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가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런 그 악순환 구조에 빠지거든요. 계속 지역이 불균형이 되고 또 격차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요. 우리 지역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게 돼요.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면 소비 시장이 작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하게 되고 또 인재도 부족하고 또 지식과 정보도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유권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 권력, 중앙 정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출신들이 중앙 정부에 많이 등용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차별도 생기게 되고 격차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많이 또 확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를테면 광주 대도시권, 목포권, 광양만권,
이렇게 이제 거점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교통, 철도, 도로, 공항, 또 산업단지도 건설하고 도시개발 이와 같은 지역 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어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지역 발전 전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시 우리 지역이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략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모여드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가꾸고 또 만들고 해서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자원을 가꾸고 만드는 방법도요. 이제는 창조 인력이라고 하죠. 이렇다면 예술가 또는 문화하는 사람 또는 기획을 잘하는 분 또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을 가꾸어 나갔을 때 그게 이제 브랜드가 되거든요. 멀리 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저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전주 한옥마을은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된 어떤 도심에 있는 마을이었죠. 근데 그걸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화예술인들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10년간 꾸준히 가꾸고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매년 7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도에 가면 외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외도도 가보셨나요? 네. 예. 거기도 30년 전에 부부교사가 4만 평의 그 작은 섬을 가꾸었어요. 정원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꾸었는데 그게 브랜드가 됐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래서 매년 300만 명의 이상의 이런 방문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매력적인 그런 우리 자원을 브랜드화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투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순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 환경을 조성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밖에 있는 대기업도 유치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키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의 먹거리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스마트 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지능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가전, 스마트 자동차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스마트 산업. 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고령화되니까요.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의료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자, 이런 산업들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또는 많은 인력들을 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세 번째는요.
이제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치를 통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문화와 교육과 또 복지도 해결하고 또 일자리도 마을에서 창출해내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냐? 이제는 이웃과 함께 교감하고 교류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즘 골목길마다 카페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교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카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새로운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혁신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주민들이 연대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행정은 행정 혼자만 했어요. 또 우리 주민들도 주민들 개개인 칸막이라고 우리 보통 하는데요. 개개인들이 이렇게 혼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해 나갔을 때 발전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행정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혁신 자원들, 창조적인 사람들 또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의 그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주민들, 이런 분들과 정말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이런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 혁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끼리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그 필요한 그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4가지의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이 광주 전남이 정말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런 지역 발전을 지역 개발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모든 주민들과 모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광주 전남이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발전해 나가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으면서 우리만의 정신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제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산강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100년간 광주 전남이 지나온 궤적을 한번 우리가 짚어봤고, 이제 광주 전남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협업 또는 요즘 얘기로 이제 콜라보 한다고 그러죠. 이 협동해 나갈 것인가, 이런 기조 발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미래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심각한 내용은 뭐니 해도 우리 김 박사님의 기조 발제에도 있던 것처럼 광주 전남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남 시대가 아니라 영충호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충청권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정하자, 이런 요구까지 이제 실제로 표면 밖으로 나온 입장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유독 이 광주 전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우려, 모두의 고민이겠습니다만 우리 이 지사님은 특히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호남의 인구가 줄어든다,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만은 충청권에까지 밀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죠. 산업화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갔었던 그 길을 충청권은 막차라도 탔는데 우리 호남은 막차도 못 탔다, 이것이지요. 또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했어요. 시도권에 너무 모이지 못하게, 그래서 억제를 했는데 억제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청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수도권이 충청도까지 넓어지는, 그래서 수충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됐어요. 네. 이 결과가 됐죠. 말하자면 산업화를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온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렇게 됐고, 또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한계 때문에 수도권이 넓어져 버렸다. 이것이 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권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전부 인구가 줄고, 그중에서 우리 호남이 가장 많이 인구가 줄고, 이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산업화라는 열차의 막차라도 맨 뒤에라도 우리 붙여주시오고 쫓아갈 것인가, 차라리 딴 차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굳이 이 산업화의 막차를 타려고 아등바등 할 것까지는 없이 더 아름다운 차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차를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의 이 결과물로 나와야 될 것이 이제 그 아름다운 차, 딴 차의 내용이 뭐냐, 사실은 거기에 뭘 실을 거냐, 네. 이 얘기가 사실 오늘 토론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좀 이따 많이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성호 위원님은 네. 뭐 이렇게 대개 이제 저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보탤 게 있다면 어떤 이유로 과연 호남 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을까요? 호남은 충북보다도 인구가 뒤떨어져 보니까 이제는 예. 아예 뭐 영충호, 예. 영남, 충청, 호남이 아니라 영충시대 호남이 변방으로 물러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그 정부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100% 대한민국, 네. 그리고 대탕평, 다 함께 행복한 성장을 주장하면서 우리 호남을 껴안겠다 했는데, 아직도 호남 무대는 간 곳이 없고, 예. 호남 없이도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지사님 앞에서 저희는 말씀을 하면 안 됐지만은 우리 호남의 정치권 주류는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이분들도 각자 도생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자기 지역은 챙겨도 호남의 종합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서리하고 있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줄어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치권이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 패널 여러분들도 아주 살벌하게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이 세대가 20,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연령층이든 간에 네. 지역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아마 이 일자리 때문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장년층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이제 젊은 층 이동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젊은 층이 자기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이거의 걱정이 없다면 떠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 교수님,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일극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례들이 뭐 다른 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수도권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입니다. 네. 면적의 비중은 11.8%고 인구는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되고요. 예. 종합 경제력을 따지면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이제 국세 지방세 하는데 국세 중에서도 수도권 쪽에서 발생하는 국세 수입이 4분의 3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수도권은 우리나라에 수도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넘어서서 여기에 이제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고 또 경제 권력이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자원이 다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이 흐름이 오랫동안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수로 앞으로 제어하고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게 큰 숙제지요. 이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정부가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만든다거나 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지금 이제 나주 혁신도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일관되게 한 20년, 30년 정도는 지속되어야만 효과를 보는 것이지. 네.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종시다, 혁신도시 이런 정책을 2년, 3년 이렇게 중단해버리면은 하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걸 해버리면은 지역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생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갖기 전에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아까 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수도권 외에 충청권 늘어진 인구와 자원이 다 모이고 있는데 통계청이 장기 예측을 한 걸 보면 앞으로 2040년, 50년까지를 보면 모든 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다 모이게 되고 네. 나머지 호남을 비롯해 영남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결과가 발생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예.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호남에서부터 특히 전남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국의 장래가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라도 사실은 심각하게 이런 불균형은 좀 시정이 돼야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딴차, 이런 아름다운 차, 산업 기반이 열악한 전남 입장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산업화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막차라도 탈 거냐 말 거냐 또는 다른 차를 만들 거냐.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좀 적절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선은 기왕에 있는 산업들을 갑자기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현재 네. 전라남도는 산업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농축수산업이 종사자가 꽤 많고요. 목포의 조선, 광양의 제철, 여수의 석유화학 이 세 가지만 해도 지역 총생산의 90%가 넘을 정도로 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하는 주력 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부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농축수산업은 소득을 높여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신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성경용 교수님이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드신 바로 장본인이세요. 나주에 이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곧 들어와서 내주면은 농어촌 공사가 들어오고 11월 안으로 한국전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16개 공기업 중에 거의 전부가 올해 안에 다 들어오고 그중에서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업 중에서 최고로 큰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협력회사가 1,500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한전 사장님이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내버려둬도 100개 정도 회사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기업들인데 네.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 대학생들도 욕심을 낼 만한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산업들은 키워나가되 새롭게 파생되는 산업들을 그때그때 잡아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요. 어떤 회사하고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후년 봄까지 여수에 1,000억 원짜리 공장을 세우겠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쓰면은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중국의 부자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노인용 기저귀를 생산하겠다 하는 그걸 협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는 영암의 튜닝, 자동차를 성능을 좋게 하거나 모양을 이쁘게 하거나 그게 튜닝입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를 거실로 만드는 그것도 일종의 튜닝인데요. 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협약을 했습니다. 네. F1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까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새로운 분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라남도는 전국의 바다의 37%, 그렇죠. 섬의 66%, 해안선의 46%, 갯벌의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관광 자원화해서 억지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쁜 상태로 다듬는 거, 가꾸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산업화하는 또 다른 차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일밖에 안 되셨는데 일 많이 하셨네요. 예.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과 이 대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들 배출 지역에서 하는 입장에서 비단 대학에서만 이 지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광주로 오는 길에 보면 오른쪽으로 빌딩 숲이 싹 보여요. 그러면 저게 시골이 뭐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전남이 많이 좋아질 거다. 예. 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취업에 이제 문이 더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질 거다 하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전라남도의 통계를 보면요. 해마다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에서 동신대학을 포함해서 전라남도 도내 대학에서 8,00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 8,000명 중에서 1,300명이 도내에 취직을 하고요. 나머지 6,700명이 외부로 가거나 취직을 안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일자리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전라남도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보면 4,800개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맞는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리 비워놓고 기다려도 안 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일자리, 대학생들의 그 기대에 맞을 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 급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회사들은 억지로 임금을 올려주시오, 복지시설을 좋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기왕이면 근무 여건이나 분위기가 젊은 층에 맞게끔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물론 큰 꿈을 품고 대도시로 나가거나 뭐 외국에 나가거나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커서 돌아오면 좋지요. 그러나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 기왕이면 부모님 모시고 우리 고장에서 하는 것 이것 또한 아름답고 보람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효과를 나타내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 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례 없는 수도권 초일국화된 그런 국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아까 표현대로 이제 수도권이 계속 확장해 가서 충청까지 이제 수도권화된
그러나 더 이상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서울과 지역에 대한 격차를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단적인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장학금은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당사자 또는 집안에 이제 그런 수험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한번 시민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또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서울의 이제 하위권 대학보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4년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도 싸고 서울에서 하위권 대학 나와봤자 좀 취직도 안 되니까 금전적인 여유도 있지만 좀 내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학생이라는 메리트 그걸 전제하로 깔고 들어가는데 그걸로 생각하면 서울만 그쪽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쪽에 하위권 대학이라고 갈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많이 서울처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광주에 살면 광주 4년제를 가겠지만 지금 사는 곳이 위쪽이니까 여기서 다닐 것 같아요.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서울에 와서 일을 해도 더 좋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이제 4년제 보내면 집이랑 좀 멀긴 하지만 이제 기숙사 보내면은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서울의 하위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또 체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 그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장학금 받고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서울로 안 가겠습니까? 서울로야? 그 이유는 왜죠? 아무래도 지방에 차별이 있으니까. 예. 마지막 분이 조금 시니컬하긴 했습니다. 지방에 아무래도 차별이 있으니까 서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택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거 이제 우리 제작진의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본 것인데 아마 광주, 전남에 대한 이 지역에 사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나와 계신 그 시민 패널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100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자녀분께서 또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수험생이 앞으로 입장이라면 장학금을 준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겠다. 장학금이 없어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색, 지역에 있는 장학생을 택하겠다면 하얀색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거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집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김 총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으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교육열을 갖는 것은 네. 신분 자, 내려주시고요, 일단. 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열의 이제 성과가 제일 쉽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지방대학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잘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지난 2010년부터 신형 건강보험 DB 통계로 봤을 때 네.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금년에 55.1%? 수도권이 43.5%인가 지방이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대학이 열심히 일을 했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친다면 지방대학이 결코 학생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는 네. 그런 대학의 역할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통계가 77대 23이 나왔었거든요. 77명이 지역에 있겠다. 네. 23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겠다, 자녀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에 대학을 보냈을 때 부담해야 되는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워낙에 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 교수님, 아까 제가 여쭤본 질문과 이제 연동을 해서요. 사실 이 과거에는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립 사립대학, 특히 이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국가 정책이 그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측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태도는 대단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대한 뭐라 할까요? 그쪽으로 우리 자녀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수도권에 대한 어떤 숭상, 네. 정신적인 어떤 동경. 좀 예속, 예.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간다고 하면 될 거를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고요. 지방에 내려간다 그러고요. 제가 있는 직장은 춘천에 있는데 북한 강물이 춘천에서 서울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춘천에서 서울 갈 때는 서울 내려간다고 해야죠. 서울로. 근데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중앙정부 서울은 높은 곳에 있고 지방은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 자녀를 서울 보내겠다 했고, 아마 이 질문을 자녀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냉정히 이런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방의 경제 산업적인 여건은 취약하지만 대학이나 교육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저 동시대 총장님 계시고 이 지역에도 뭐 전남대를 비롯해서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광주대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습니까? 우수한 교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대학의 장비나 시설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는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대학의 어떤 그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좋은 학생은 이유 없이 다 지금 서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려운 거는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지방 인구가 그렇잖아도 빠져나가는 데다가 네. 저출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 이제 학생 자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018년, 9년이 이게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 입학 정원이 동일해져 가지고 2019년을 넘어서면은 지방에 수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이미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고통을 겪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향신문에 한 달 전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이 교육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거를 지방에다가 맡겨놓고 시장의 흐름에만 맡겨놓으면 지방 대학이 수많은 대학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손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방 대학에 대한 지금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되면 예를 들면 교육부가 대학 등급을 매겨서 다 서울의 대학은 우수한 등급 받을 테니까 여기에서 면제가 되고 지방 대학은 이제 그 여건의 기준에 이제 미달하게 되니까 지방 대학 문을 닫게 만드는 식의 정책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학생 결원 비율이 이렇게 숫자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대학에 그동안 노력하는 거 역량 등등을 따져서 그거는 일종의 좀 경쟁이 도입되면 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걸 수용한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바꾸고 구조조정의 어떤 이 룰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그 균형 발전의 원리를 적용하고 또 개별 대학의 노력을 동시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요. 하나를 더 제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1.19, 1.2입니다. 이게 작년 통계 1.2인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2200만이 됩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군요. 이 상태로 235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냐? 인구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가 정책을 잘하고 모두가 노력해서 출산율을 같이 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노력을 하거나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이민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개방적인 그런 그 정책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어차피 일본도 외국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수한 학생 자원부터 먼저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의 우수한 정책을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해마다 한 1만 명 정도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여기서 불러들인다는 정책을 만약에 세울 경우에 이 학생들의 배치는 지방대학부터 하자. 지방대학에 대단히 좀 우수한 인력, 교수 인력도 있고 좋은 지금 그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방대학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장 좋은 건 물론 이제 외국의 문호를 우리가 개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게 제일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출산율을 높여야죠. 그러게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정책을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그럼 출산율 높일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그 책임이기도 하고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역이든 그 전국적인 관점이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또는 이 자녀를 키우는데 큰 부담이 없게 해주면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사실 지사님 같은 분들께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출산율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지요. 저희들이 정책으로 써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제가 공약했던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여기저기 좀 지어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시고 난 뒤에 값싸게 몇 주일 동안 조리하실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산부인과를 몇 군데 더 두어서 멀리 가시지 않고도 아이를 낳으실 수 있게 한다든가 아이 낳으신 뒤에 학교 보내는데 부담을 좀 적게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 보면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부대끼고 하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들대요. 우리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율 높이는 것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출산율 이제 우리가 뭐 일단 출산율에 지금 한정돼서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춘들이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굳이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지역에서 키워도 충분히 훌륭한 밝은 미래가 보장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도 살고 당연히 출산율도 높아지고 출산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강주 전남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첫째는 그 사교육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이 애 낳는 걸 꺼려하는 게 사교육비가 워낙 과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첫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적 차원에서 사교육을 공교육화를 전환시키는 건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게 강구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고 또 서울권 대학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좀 억제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우리 강주 전남 출신들이 서울로 가야 서울에 있는 인류대를 가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사회적 진출을 담보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서울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고 문제는 지방대학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김 총장님 말씀이 취업률이 이제 수도권이나 중앙보다도 우리 전남, 광주 지방대학 출신들이 취업률이 높다 하지만은 그래도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광주 전남의 뭐랄까 진출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주 전남의 지방대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류 대기업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특화시키고 또 그 정부에서도 지금은 사회적 약자 또 여성 지방대 출신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이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정부에서도 지방대 우대 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올 그 봄에 이제 삼성에서 그 각 대학에 그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할당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할당제요. 그러니까 예. 공채 변경 방식을 개선해서 할당제를 내 가지고 예. 서울대학교 99명, 또 한양대학교 80명, 경북대학교 50명, 부산대학교 60명. 그런데 우리 전남대학교 40명, 조선대학교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구대로 할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 전남도지사나 강주광역시장이라면 쌍수하고 박수를 치면서 야 그래도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는 우리 호남 사람을 쓰려고는 안 해요. 한마디로 임원으로 승진도 안 시킵니다. 이게 지역 차별로서 그러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자 우리 그 지역 인원 수만큼이라도 호남에 이제 전남대 출신, 조선대 출신도 공채에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제가 이거 그 부분은 이낙연 이제 지사님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토론에 좀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네. 이제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네네네.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공채를 했을 때는 워낙에 수도권 출신들이 입사하는 경우가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 지역에 안배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긴 그렇죠. 하나 예. 왜 이 호남 출신 대학 이 사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냐에 대한 상실감은 좀 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예. 착각이죠. 예. 저희 우리 호남미래 포럼에서 예. 인구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전남 강주의 삼성에서 공채 그 인원 할당이 인구수에 비해 적지가 않습니다. 네. 똑같이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99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남대 위원님 말씀은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시행되는 그런 공채 방식보다는 그렇게라도 네. 할당, 인구 대비 할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이렇게 낫죠. 주장하시는 그렇게라도 해야 예. 우리 호남 출신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때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학별로 그 서열화를 고착시킨다. 네. 조선대학교는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보다 못하다. 서열화를 고착시킨다는 이유 하나하고 네. 다음 두 번째는 대학을 삼성에서 줄 세우게 한다. 예. 그 두 가지 반대로 그 거절했기 때문에 네. 지원한 포럼에서는 아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우리가 토론 의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건 분명히 그 다툼의 여지도 좀 있고 이론의 여지도 좀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지사님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자, 이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 전남 광주의 젊은이들이 특히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이 패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심지어 이제 워낙에 지역 차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호남 출신 인사가 사실은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본적지를 호남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오죽했으면. 이제 이런 말씀들까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전라도 출신이라면은 차별을 겪을 것 같아서 자녀들의 본적을 바꿔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얀색 판넬을 또는 난 그래도 자랑스러운 호남의 자식으로 키우겠다. 이런 분들은 빨간색 판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빨간색이 예. 뭐 거의 세 보일 필요도 없을 만큼. 봤지만 이렇게 많으시니까 참 놀랍네요. 좋네요. 예.
이거 희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자랑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유도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이러실 겁니다. 예. 이러실 겁니다. 실제로. 특히 부모 입장에서 내 네. 자식 본적을 딴 데로 옮긴다는 게 이렇게 선뜻 내키는 일이 아닐 거예요. 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그것만은 지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예. 네. 우리 직접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우리 하얀색 판넬을 드신 분 가운데 우리 저기 한번 어느 분께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하얀색 판넬 들어주신 분. 저기 방청객 저기 계신 분 계시네요. 예, 하얀색. 예, 마이크 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반갑습니다. 네. 치평동의 송주라고 합니다. 네. 우리 송 선생님께서는 하얀색 의견, 이제 사실 몇 분 안 들으셨던 의견이신데, 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저희 작은 오라버니께서 네. 현재 서울에서 지금 고위직으로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예. 이제 거기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셨나 봐요. 네. 가지고 뭐 인사의 본적으로- 차별이라든지. 네. 예. 그래서 본적을 옮겼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하셨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저희 자녀도 이제 아까 손을 들었지만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네. 고2인데요. 전대에서 뭐 장학금 주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예. 그래도 서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자녀도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예. 좀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고 싶어서 네. 저는 과감하게 본적을 옮기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셨다 이렇게 하셨지만 굉장히 슬픈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본적을 옮길 때 그 심정이라는 것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앞날을 위해서 간다는데 예. 좀 도움을 줘야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밀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현재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어떠세요? 저분 말씀에 그 뭐 누가 이 일을 감히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슬픈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꼭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또 그래서 우리 인재가 예. 중앙에 가서 예. 활동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방법의 선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불가피했기 현실적으로.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꾸 차별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해 의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서 예. 미래 지향적인 어떤 희망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나 예. 인사들의 그 역할이지 않나 하는 것을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적을 바꾼다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 지사님께서도 이제 대학 시절부터 객지 생활을 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겪으신 바로 지금 이런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실제로 의외로는 좀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 실행을 옮기지 않으셨던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갖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경우는 좀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무부지사로 모신 분이 신안서 나셔서 국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버지 따라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시고 행정고시 해가지고 승승장구 하셨는데 그분을 제가 정무부지사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직도 본적이 신안으로 돼 있어요. 예. 그게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 모시면 도민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좋은 점이 있어서 모셨지만 그것이 또 좋은 점에 얹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라면 전남을 위해서 여생을 바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차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고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이 시간 현재 장관 중에 우리 호남 출신은 딱 한 분뿐이죠.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가 고약했다고들 흔히 말하지만 그래도 호남 출신을 안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차별 않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이대로 가면은 또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그 점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대통령 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균형,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 문제라든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동안 확인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실제로 인사차별을 비롯해서 이런 지역 차별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중앙정부 인사에서 그렇게 인사차별이 이제 얼마나 나타나느냐 또 어떻게 변화됐냐 하는 큰 흐름은 지금 지사님이 대개 그 흐름을 잘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보고요. 과거 이제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그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도 대통령이 영남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적어도 총리는 호남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균형이 좀 잡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네. 민주정부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그 과거에 오래된 그 말하자면 인사의 어떤 불공정 차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정말 작심하고 이거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이, 그런 기조가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했고 또 현 대통령은 호남에서 이렇게 지역 유세할 때 그 대통합, 대탕평 정책 하겠다 하고 그 공약을 이렇게 공언을 하신 거예요. 수차례 공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겨우 이제 호남분 한 분 뭐 위원장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정도로는 그 자기 약속에 100분 1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사가 정부가 뭐 이렇게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정권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사회가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토대를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인사에 관한 문제만큼은 누구도 이거를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직책을 못 만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네.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뺀다, 배제시킨다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이 문명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김성호 전 장관께서는 일단 호남 출신이시면서 네. 장관까지 지내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매우 슬픈 통계입니다만 건국 이래 몇 안 되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너무 자주 적힌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방금 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호남은 늘 인사에 있어서 안배, 배려 뭐 이런 차원으로 인식되는 그런 서글픈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실제 겪으셨던 그 뭐 외로움이랄까요? 그런 것들 뭐 남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런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까? 호남 출신이 중앙부처 핵심 국장이나 차관 장관이 되려면은 정말 그 영남 정권 하에서는 더 충성을 해야죠. 더 열심히 하고. 장관님께서 충성을 열심히 하셨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심각한 문제가 우리 그 송 교수님도 말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우리 호남 인사 소외가 이처럼 심각한 그건 유사일이 없어요. 지금요 3부 요인은 물론이고 6대 권력기관장, 청와대 비서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호남 출신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아까 우리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장관도 제일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노동부 장관 화나겠지만 제일 힘없는 장관 이름 많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 한 자리가 호남이에요 이게. 정말 부끄럽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을 봐주고 싶어도 진출시키고 싶어도 그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
인사만 문제 아니고 대기업도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임직원에 우리 호남 출신이 없어요. 예. 더 심각한 것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중앙부처의 핵심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전남강 출신이 많아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탁드려야 하는데 중앙부처의 핵심 국장 과장 자체도 호남 출신이 중요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을 승진시키려고도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탕평 인사를 해가지고 장차관 호남 출신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인재풀 자체가 없으니까. 풀 자체가 인재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침에 중앙일보 제가 보고 왔습니다. 중앙일보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장관 차관에 한 분도 없다 그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심각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하시거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 많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실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김 장관님께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나 어떤 그 발언을 좀 자제합니다. 좀 더 해주시죠. 그래야 좀 균형이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취업을 할 때도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게 되면은 대학을 쓰지 않도록 또 스펙을 쓰지 않도록 자기 스토리텔링을 쓰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더 심한 것은 서류에 사진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지역의 차별 이것보다는 인성이 바로 선 기초 위에 능력 있는 사원을 뽑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그 피해의식을 갖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비전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언젠가는 여기 고개를 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 저는 학생들하고 문자 메시지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러고 이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업생들은 불안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신입생들에게는 적어도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나갈 때는 사회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기 지금 저희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이 실력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이 지금 중앙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도 꼭 거기만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도 일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수혜를 기대한다든지 그러죠. 패배의식에 젖는다든지 젖는 것보다는 이게 타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힘을 갖자.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학교는 인성교육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인성 위에 실력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학생들도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 또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지사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떠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유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지역에 더 많은 강소기업들이 이제 육성이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고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좀 꺼려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떠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산업들이 싹 틀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귀농귀촌의 이 붐은 또 다른 사회 현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귀농귀촌의 증가가 아주 확연합니다.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860가구가 귀농 귀촌을 했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32,000가구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만 놓고 보면 더 급격히 올라가요. 2010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전라남도 전체에 귀농한 분들이 그때가 760가구였습니다. 네. 전국이 10년 전에 880가구인데 예. 작년에 전남으로 오신 분들이 3,200 몇십 가구예요. 예. 불과 3년 4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볼 적에 도시 생활의 매력이 옛날만큼 강하지 않다. 예. 옛날에는 직장에 취직하면 정년까지는 그냥 보장돼가지고 쭉 다녔는데 이제는 40만 넘으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또 옛날에는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막둥이까지 졸업시키려면 부모가 60이 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애를 하나나 둘 낳으니까 막둥이 졸업시켜도 아직도 50대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농촌이 옛날만큼 지저분하고 좁고 뭐 누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농촌도 이제 쾌적해지고 널찍널찍해지고 이런 변화가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계속 지금처럼 떠나기만 하고 텅텅 빌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한 10년, 20년 이렇게 걸쳐가면서 모양이 한번 싹 바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물론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되시면 이제 한 분, 두 분 떠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하겠지만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현상은 분명한 하나의 사회적인 추세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인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정치적인 입지, 발언의 크기,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성 교수님, 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정치적인 영향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동의하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전에 중국이 공산혁명을 할 때 모택동이라는 그 리더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총이 지배하던 시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유권자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가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게 이제 모든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유권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집단의 말하자면 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호남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경제면은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냉정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가 있을 때 충청권의 그 정치인들이 이제는 자꾸 호남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났는데 의석수는 왜 호남보다 적으냐. 그렇죠. 그래 우리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 일부에서는 호남은 좀 줄이고 우리는 늘려야 된다라는 이게 300명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논의를 지켜보고 한편으로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거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미국의 그 양원제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양원제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입니다. 하원을 선출할 때는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하원의 의석수 결정이 되고요. 상원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원은 인구가 3천만이든지 뭐 100 몇십만이든지 똑같이 상원은 2명을 뽑습니다. 주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모든 게 숫자로 결정되고 강자가 지배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충청권의 이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사려 깊지 못한 발언들인지를 한 번 더 생각했어야 옳고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논의될 때 전체 국가의 어떤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리더들 같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논의를 동시에 했어야 옳고요. 네. 또 지금이라도 그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광주 전남의 경우에 이게 광주는 좀 다릅니다만은 전남만 분리해서 보면은 우리 지사님 계신데요.
인구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서 노인 비율이 지금 20몇 % 이렇게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초고령 사회가 지금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대비해서 이게 이 자연 이 감소가 이미 제일 빨리 시작된 곳이 전라남도이고 초고령사에 진입한 1호가 지금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하고 연결시켜 보더라도 이게 뭔가 이 지역 내에서도 정말 그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또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게 급격한 불균형이 이제 와서 이 지역을 대변할 어떤 장치도 이렇게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오늘 수없이 지역 격차, 차별, 소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모든 이 지역 주민들 리더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할 일도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매우 중요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의도하고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저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이제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이제 반론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긴 합니다만 이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고 희망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그 당위에는 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발표할 때 불득이 하기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직격탄을 가장 심하게 맞는 곳은 지역의 대학들이란 말이죠. 그거를 경쟁력을 갖춰라라고 무조건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 저하, 출산율 저하 이래서 이제 대학 정원의 감축을 지금 들고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의 대학을 몇 프로를 감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2017년까지 수도권 지역은 몇 프로를 감추고냐면은 3.7%. 지방대학은 8.7%. 우리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10%를 감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재정 지원 사업에다가 정원 감축의 프로테지에 가산점을 줍니다. 얼마나 더 많이 줄였느냐에 그러죠. 따라서 많이 줄임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의 이제 지표에다가 가산점을 주게 되니까 우리는 재정 지원 사업을 가져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꼭 수도권 중심의 대학이나 인사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러게 되면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정책이나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피드백을 준다면 지방대학의 교수들 위원회 구성에 일정 부분을 참석을 시켜주라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지방대학에서 가서 정보도 쉽게 가져오면서 도움도 받고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뭐냐면은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로 압박을 가해서요. 정말 지방대학이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은 우리는 이제 실력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합니다. 조금 암담한 말씀인 듯 싶었는데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나는군요. 다행입니다. 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남게 하려는 정책적인 것도 고민도 필요하겠고 또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서 전남도가 뭔가 전격적으로 좀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광주 전남 전체 전문대학 중에서 취업률 1등이 도립대학입니다. 2년제 중에서. 취업률이 65% 정도 되는 그런 게 있고 비행기 조정하는 파일로트 양성하는 학교도 전라남도에 있어요. 초당대학에 그런 것도 있고
영화 만들어가지고 제일 관객을 많이 동원하신 그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순천 청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명량 축제 때 그분 오셔서 예. 우리 대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하시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나 좀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사람이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손해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예. 명량 얘기 나온 김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다행히 저에게는 아직도 12개의 대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MBC 희망대 토론 광주 전남 미래 전략 이대로 좋은가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떠나는 이유와 또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주로 또 실제로 그런 배경이 된 차별이라든지 소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얘기들 주로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떠나는 광주 전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연 고민들을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방청석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광주 전남으로 이 사람들이 좀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들 또 어떤 것들이 좀 시행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디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광주 전남으로 사람들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객소에 계신 분들.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좋은 뭐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된다면 떠나는 젊은이들이 좀 안 떠날 수도 있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이 광주 전남으로 좀 돌아올 수는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면 안 계시면 여기 계시는군요. 예,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예, 거기 있네요. 마이크. 예, 받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예, 북구 평양동에서 온 김수성입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어떤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고향은 전남 현경인데요. 네. 고향을 떠났다가 강주로 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예. 예. 네, 여기서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요. 네.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뭐 서울에 가서 꼭 쉽게 말해서 뭐 국회의원만 하고 뭐 하면 그 인재냐 내 생각은 네. 이 전남 강주 사람들이 훌륭하게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라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아까 뭐 총장님도 참 좋은 이야기 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아직까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의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 훌륭하신 그런 뭐 박사들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은 대학은 대학 그런 데서 그 초빙해다가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자부심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도 끊임없이 이제 성공의 발자취들을 흔적으로 남겨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을 보다 좀 많이 지역사회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비전을 보여준다면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중한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도 행정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면 좋겠대요. 그죠? 그럼요. 네. 참 우연인데요. 텔레비전을 보면 도시에 있다가 귀농해서 보람을 찾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간간히 소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들 대기업만 쳐다보는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귀농해서 열심히 하는 청년 못지않게 그런 분들도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 그러겠네. 그 말씀도 했고 네. 우리 총장님 친정 고향이 장성 황룡면이시죠? 네. 장성 황룡면에 가면 유기농 상추를 몇십 년 전부터 하시는 70대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고향이 보성이신데 거기까지 이사 와서 농사를 넣으세요. 그런데 3년 전인가 그분한테 아드님이 3분 계시는데요. 막내가 먼저 도시 살다가
왔어요. 아버지 나도 농사 질랍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둘째 아들이 또 왔어요. 도시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와서 같이 농사 짓는 그게 큰 게 그저 농민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옛날처럼 농사 짓는다고 무조건 온몸에 흙이 묻고 막 그냥 쭈그럭쭈그럭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넥타이 메고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농번기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실 거예요. 전부 기계가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1년에 농사 지어서 억대 이상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분이 수백 명입니다. 한번 그런 꿈도 한번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라남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인지 우리 지사님 기억력이 특별해 그런지 몰라도 우리 총장님의 친정집까지 알고 계시는데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지사님이 더 이상 기억이 좀 못할 만큼 인구들이 좀 많이 유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 지자체가 다양한 그 인구 유입책을 사실 그동안 내놓았습니다.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착에 성공한 그런 귀농귀촌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서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지자체의 인구 유입 방안이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우리 김 의원님, 우리 지자체의 인구 유입 정책들이 그동안 다양하게 시도가 됐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효과를 평가하시는지요? 이렇게 호남, 전남, 강주 인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왜 전남, 강주 인구가 점점 떨어지느냐. 바로 그게 지역 산업 낙후, 그리고 인재 등용 기회 부족, 그리고 역시 교육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고, 그런 어떤 인사차별과 그 지역 경제 낙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주 인구를 높이려고 하면, 전남 인구를 높이려고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인재 등용을 아까 우리 김 총장님께서는 뭐 너무 비관적으로만 나오지 말아가지만 정말 소외되고 인재 등용이 고갈된 걸 정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많은 인재들이 정부와 대기업에 들어가도록 하면은 저절로 산업이 우리가 발전된데 인구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히려 위기를 그 반면에 이제 그 기회로 잡아가지고 특히 우리 이제 그 호남 지역은 아시아 무대로 한류 열풍을 그 나가고 있는 유명한 탤런트들이 우리 전남 강주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전남 강주 하면은 문화 관광이 어떤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중국의 그 무한정한 그 자원을 관광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서남양 관광 개발을 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온다면은 저절로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 유입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또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는데요. 우리 성 교수님, 이 강주 전남의 성장 동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전문가로서 좀 코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코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희망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왼쪽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현직에 있나 없나 그런 차이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 좀 어두운 측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인데요. 그런 것까지를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이렇게 배치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기관을 광주 전남에 보낼 거냐를 두고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논의를 우리가 수차례 그 당시 지역의 모든 지사님들 다 우리가 모시고 회의도 하고 수많은 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걸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가 한전이에요. 모든 지역이 한전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한전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이제 원칙을 정해야 되고 또 그럼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한전을 어디다가 주면 좋겠느냐. 예. 공직자는 이런 거를 마음속에 담아 뭐 둘 수는 있지만 밖으로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노 대통령하고 저는 한전은 전남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 차별, 뭐 격차 얘기를 했는데 국가 균형 발전,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하자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는 과거에 국가가 불균형 발전을 한 책임 주체가 국가인데 이거를 균형 발전을 이렇게 시키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그래도 가장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한전이 그 전라남도에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저하고 이렇게 뭐 서로 짧게 이야기하고도 그렇게 서로 공감을 했고요. 예. 그러나 이거를 대의 명분과 원칙이 어긋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 모든 분에 다 동의를 거쳐서 한전을 보내는 데는 기관을 2개만 더 보탠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손해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광주 전남에 대해서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판단한 것은 기관을 이전하는 게 단순히 기관 이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미래의 어떤 전략산업, 호남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산업과 연결해서 기관 배치가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당시에 생각했던 게 4개 산업입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앞으로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 에너지 산업 관련되는 거요. 둘째는 이제 정보통신 관련 산업. 세 번째가 문화예술 분야. 이제 마지막 이 지역이 농업에 기반하고 있는 곳이니까 농생명 산업과 관련되는 이 4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한전 문제가 이제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 4분야를 중심으로 저는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 2년, 3년 늦어지는 바람에 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앞으로 전남 광주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4분야가 좀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데 대한 저희 판단은 여전히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여수 광양 쪽에 철강하고 석유화학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더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환경오염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당시에 또 목포 주변에 있는 이 그 조선 산업에 우리가 많은 또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세계 경기에 워낙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산업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주력 산업들은 주력 산업들대로 살려내고 효율화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관광 분야인데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서남해안 거기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 위원회가 법까지 만들고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거를 할 때 관광에 대한 그 개념이 막 대규모 리조트를 만들고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런 그 시설 중심의 대규모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 매스 투어리즘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막 수많은 차들이 와서 그 지난 이런 형태의 그 구상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전남 광주의 관광 산업이 살아나고 실제로 이 지역의 고용이나 또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모델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그 기대보다는 중국이다 어디다 이렇게 관광객이 오면은 전남에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천에 무슨 그 갈대밭도 좋고요, 보성 녹차밭도 좋고, 장성에 무슨 편백나무 숲도 좋고요. 이 지금 전남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자산 또 문화 자산이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낱낱이 다 기획하고 드러내고 그다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규모 이렇게 관광회사에 맡기지 말고 도가 나서고 이 발전연구원 대학이 나서서 정말 그거를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그게 참여하고 하다못해 무슨 방 하나라도 내놓고 게스트하우스 내놓고 자기 집에 아침밥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농촌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야 그 주민들의 소득이 생기고 그것도 관광객들이 와서 광주 전남의 인심이 이렇다는 것도 알고요. 이게 저는 대규모 관광 산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래 산업에다가 관광 산업이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이 접목되는 그래서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제주 올레길 중심으로 거기 어떤 분이 올레 이거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 성함이 서명숙 씨인가요? 이분의 아이디어로 그 흔해 빠진 길이 살아나는데 올레길 투어가 시작이 되니까 그 주변에 집 가진 사람은 자기 방 한두 개 임대 수입 올릴 수 있죠. 식당 할 수 있죠. 무슨 카페가 생기죠. 무슨 안내하는 일이 수많은 관광 서비스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개념을 이제 전남 광주가 좀 더 앞선 기획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여기에 고향 떠난 사람이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 일자리가 수없이 많은 일자리가 전남 광주 전역이 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새로운 좀 접근을 해 나간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이태리의 슬로우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살리면서 관광 대국의 어떤 입지를 굳혀간 이런 케이스 순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실 때 말씀이 뭐 거의 이낙연 지사님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좀 받아들여 달라, 또 참고해 달라, 또 실제로 지금 경청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받아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공교롭게도요. 우리 이 세계 인류가 부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걸 전라남도가 다 해결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전부 전라남도하고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21세기 인류의 3대 위기가 왔다고 말해요. 첫째가 식량 위기, 둘째가 에너지 위기, 셋째가 환경 위기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남도가 제일 잘하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을 전라남도에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이제 중앙에서는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주어야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인가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광주와 전남이 한꺼번에 혁신도시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시기가 더 편했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배들의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저도 윤장현 광주시장님하고 상생을 해서 우리가 한전을 유치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혁신도시를 최대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기분 좋게 오시도록 할 테니까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도 그분들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일하시도록 늘 칭찬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숲과 섬 아주 압축하면 이 두 가지가 제가 해야 될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 4년 동안의 효과 보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제 나이 됐을 때 그때쯤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일 잘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숲을 가꾸고 전라남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정원처럼 공원처럼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섬들을 무조건 개발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버려 두겠다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될 것인가 가꾸고 다듬는 일, 그것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호텔 짓는다고 막 관광객 몰려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시골이 서울 흉내낸다고 서울만큼 가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은 전남답게 하되 여기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까지는 기반을 하되 뭐 요란한 레조트를 갖춘다든가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할 줄 알았는데 토론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네 분 차례로 좀 돌아가시면서 못다 하신 말씀, 특히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이 전망과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괜찮고요.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총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문화적으로 우리
전라도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다. 밖에서는 비판적이지만 사실 와서 보면 음식 좋지, 정만치 굉장히 좋다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외지에 있는 분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좀 모셔서 우리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2주에 지금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현 장관은 아닙니다. 전 장관님 몇 분이 오세요. 네. 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관광할 지역을 해남, 강진 이쪽으로 했더니 고맙게도 그분들이 해남, 강진, 순천, 여수는 다녀봤다. 장성, 영광, 한평, 고창 이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외지에서 손님을 모시고 갈 때는 제 출혈이 많죠. 그러지만 네.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는 큰 예. 역할이 될 수 있어서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나만 알고 사는 것보다는 예. 외지에도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이 흥이 넘치고 풍류가 많은 이 광주 전남의 지역민들이 좀 더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좀 강화해서 또 관의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좀 자발적인 이 전반적인 광주 전남의 홍보대사가 되자.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호 의원님. 예.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가 약자라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호남을 전남 강주를 홀대한다는 억울함에서 무조건적으로 야당만 지지하고 인물과 지역적 신망은 토했었는데 이제는 정부 여당의 떳떳이 균형적인 인재 등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인물 중심으로 야당의 묻지마 투표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2명이 전남에서 7명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20몇 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 이제는 공이 넘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호남도 이렇게 의식 변화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우리 호남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치권을 하여금 좀 긴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화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그렇습니다. 열변을 아주 토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제 친구들을 통해서나 또 제가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그 호남 분들 또 광주 전남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어떤 정신이나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분들의 정신 세계는 이분들은 정이 좀 특별히 정이 많은 분들이다.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잘하는 거, 이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뭘까라고 했더니 한편으로는 지식과 학문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많은 또 그것을 늘 추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제 이런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이 물꼬를 여는 그런 힘으로 이 힘이 작용을 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 위기다, 인구 위기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저는 이런 그 광주, 호남,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적 자원들, 다른 지역이 이렇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어떤 힘들을 결합할 때 저는 얼마든지 그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문화의 힘으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지식의 힘으로 새로운 어떤 창조 혁신의 어떤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이런 새로운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곳이 광주 전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낙연 지사님 새로 이제 도정 출발하셨는데
이런 모든 염원을 이렇게 모아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이 호남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특히 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남 진주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객관성이 담보됐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살려서 이제 도정에서 얼마만큼 잘 반영을 해 주시느냐만 남았는데요. 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광주 전남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이순신 장군께서 가지셨던 12척 배보다는 수백, 수천 배가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잘 살려나가는 새로운 산업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접목한다 그러면 다시 호남의 부활은 금방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이 어려운 것은 반말년 역사 중에서 딱 50년, 60년 요것밖에 안 됩니다. 쭉 좋았었고 앞으로도 다시 좋아질 겁니다. 이런 호남을 우습게 가볍게 본 분들은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기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돼서 수도권과 지방이 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욱더 멋진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호남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MBC 창사 50주년 지역의 희망을 찾아가는 희망 대토론 오늘 2부로 광주 전남의 상생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주 50주년 희망 대토론 중국 항주 서호 현지에서 진행해드릴 계획입니다. 중국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